나는 동생이 아니라 돈 벌어서 갖다 바쳐야 하는 존재인 거야? 매영이 설마 너한테 나쁜 짓 하겠니? 누나 믿고 매영 믿어. 삼촌 이렇게 못 보내. 삼촌, 우리가 꼭 복수해드리자. 2022년 7월의 어느 오후였다. 식당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손을 씻고 전화를 받았다. 막내 남동생 민수였다. 누나, 나야. 응, 민수야.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누나 목소리 듣고 싶어서.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축 처진 힘이 빠진 목소리였다. 나는 불을 줄이고 주방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누나, 곧 다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뭐가 해결돼? 회사 일 있었잖아. 이제 정리하려고. 누나는 건강만 챙겨.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불안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2015년에 사업을 시작한 민수는 처음 몇 년간 잘해왔다. POS, CO에서 박사까지 한 똑똑한 아이였다. 2019년까지만 해도 회사가 잘 돌아간다고 자랑하던 민수였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졌다. 납품처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매출이 급감했다. 민수는 자금난을 겪기 시작했다. 그때 둘째 여동생 미숙이와 셋째 여동생 희숙이가 민수를 박철수에게 데려갔다. 미숙이의 남편, 대부업을 하는 박철수. 2022년 초 민수가 전화해서 회사를 정리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안도했었다. 억지로 버티다가 더 큰 빚을 지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접는 게 나았다. 그 얘기를 들은 셋째 여동생 희숙이가 나한테 전화했다. 언니, 막내가 회사 접는데? 그러면 내가 넣은 돈은 어떡하고? 민수 판단에 맡겨야지. 언니, 둘째 언니 형부한테 도움받으라고 좀 얘기해줘. 나는 희숙이의 말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둘째 여동생 미숙이의 남편 박철수는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건 안 돼. 왜? 형부가 사업 잘하잖아, 언니. 내 돈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줘. 희숙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나는 민수한테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다. 누나, 나 괜찮을 것 같아. 응, 무슨 일인데? 그냥 곧 해결될 것 같아서.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물어보지 않았다. 민수가 말하고 싶으면 말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3일 후 핸드폰이 또 울렸다. 큰아들 태준이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식당이지 왜? 삼촌이.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삼촌이 돌아가셨어. 세상이 멈췄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얘졌다.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뭐라고? 원룸에서 스스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수의 원룸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비명을 삼켰다. 경찰과 응급구조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침대 옆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다. 유족분이십니까? 경찰이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유서가 있습니다. 경찰이 건넨 종이를 펼쳤다. 민수의 글씨였다. 둘째 누나, 셋째 누나를 믿었던 내가 바보였다. 특히 셋째 누나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내가 왜 또 속았을까? 손이 떨렸다. 종이가 흔들렸다. 책상 위를 둘러보았다. 계약서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대부 계약서 2020년 9월 15일 이자 연 36%. 민수와 박철수의 월급이 같은 액수인데 민수 것은 가지급으로 나중에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박철수가 회사의 행정권한과 자금 통장을 관리한다. 민수가 사장인데 실권은 하나도 없는 계약이었다. 회계장부도 쌓여 있었다. 수년치였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가득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계약서 여백에 민수의 필기가 보였다. 연 36% 미쳤나? 안 돼. 그냥 정리하자. 그 밑에 또 다른 필기. 셋째 누나가 울면서 매달렸다. 또 그때처럼. 옆에서 셋째 매형이 처남. 이자 힘든 건 알겠는데 그 돈 없으면 우리도 힘들어. 처남 마음대로 하려면
우리 돈부터 먼저 주고 해라고 했다. 못 이기겠다. 하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수는 이런 일을 겪고 있었구나. 그런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부사장, 네가 매형과 짜고 그동안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무릎에 힘이 풀렸다. 민수는 누나들에게 배신당했고 가장 믿었던 동료에게도 배신당했다. 그리고 혼자 이 좁은 원룸에서 모든 걸 끝냈다. 내가 물어봤어야 했다. 민수가 곧 해결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물어봤어야 했다. 죄송합니다만 시신을 옮겨야 합니다. 경찰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얀 천을 들쳐 민수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장례식장. 둘째 여동생 미숙이가 문상객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동생이 원래 우울증이 있었어요. 제가 많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미숙이는 내 시선을 피했다. 셋째 여동생 희숙이는 더 가관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난 10%밖에 안 넣었는데.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문상객이 없을 때 희숙이가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언니, 나는 정말 몰랐어. 형부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미숙이의 남편 박철수는 교회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저희 처남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저희 집안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미숙이가 그 옆에서 눈물 콧물을 쏟았다.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3일째 되는 날 밤 문상객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큰아들 태준이와 작은아들 준혁이가 내 옆에 앉았다. 엄마, 태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삼촌 저렇게 못 보네요. 준혁이도 고개를 숙였다. 삼촌은 우리 아빠였어요. 진짜 아빠보다 더. 2000년 내가 이혼하고 두 아들을 키우기 가장 힘들었을 때 당시 30살이던 민수가 우리를 거둬줬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조카 둘을 5년 동안 키워줬다. 13살, 10살이던 아이들에게 민수는 아버지였다. 나는 영정사진 속 민수를 바라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의 얼굴.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태준이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삼촌, 저희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준혁이도 무릎을 꿇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영정 앞에서 맹세했다. 민수를 죽음으로 몬 자들,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장례식 3일장이 시작되었다. 첫날부터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민수는 평소 인망이 좋았다. 포스코 동료들, 사업 관계자들, 대학 동창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라며 안타까워했다. 미숙이와 박철수 부부는 조문객들 앞에서 열심히 연기했다. 불쌍한 처남이에요.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박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조문객들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매형분이시죠?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닙니다. 가족인데요. 미숙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많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동생이 원래 우울증이 있어서. 나는 그 모습을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다. 미숙이가 슬쩍 내 쪽을 보더니 시선을 피했다. 희숙이는 더 가관이었다. 문상객이 없을 때 친구인 듯한 여자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내 동생 장례식이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난 10%밖에 안 넣었는데 오히려 나한테도 손해인 거 아니야? 나는 참지 못하고 희숙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희숙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언니, 나는 정말 몰랐어. 형부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언니도 알잖아. 나는 진짜 걔 도우려고 한 거였어. 나는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둘째 날 저녁 박철수와 미숙이가 교회 목사와 함께 왔다. 목사는 영정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주님, 이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소서. 박철수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 주님, 저희 처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가족을 지켜주소서. 미숙이가 그 옆에서 눈물 콧물을 쏟았다.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턱을 꽉 깨물었다. 셋째 날 오전, 조문객이 잠시 끊긴 사이에 태준이가 내게 다가왔다. 엄마, 삼촌 원룸 정리해야 되잖아. 내가 다녀올게. 아니, 엄마가 갈게. 엄마 혼자 가면 힘들어. 나도 같이 가. 우리는 함께 민수의 원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며칠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다리에 힘이 풀렸다. 태준이가 내 팔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원룸은 경찰이 정리해둔 상태였다. 침대보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와 회계장부가 그대로 있었다. 엄마, 이건 가져가야 할 것 같아. 태준이가 계약서를 집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었다. 민수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나는 셔츠 한 벌을 꺼내 품에 안았다. 민수의 냄새가 났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공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일기장이었다. 엄마, 이게 뭐야? 일기장인가 봐.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2015년 날짜가 적혀 있었다. 드디어 회사를 차렸다. 김진우 부사장이 함께 해주기로 했다. 그는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다. 이 사업 꼭 성공시키고 싶다. 민수의 글씨였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이어졌다. 민수는 행복해 보였다. 2019년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2020년 날짜부터 글씨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코로나 때문에 자금난이 왔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 더 버티면 빚만 커질 것 같다. 셋째 누나가 계속 전화한다. 그냥 정리하지 말고 도움 받아봐. 내 돈도 있잖아. 도움? 누구한테?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계약서를 봤다. 이자연 36%? 미쳤나? 안 돼. 그냥 정리하자. 그 밑에 며칠 후 날짜로 또 다른 글이 적혀 있었다. 셋째 누나가 울면서 전화했다. 그러면 내 돈은? 내가 넣은 돈은? 제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대학생 때가 떠올랐다. 나는 숨을 멈추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본인 카드 돌려막기 하는 건 자신이 직접 해야지 왜 나를 시키는 거지? 내가 이건 누나 일이잖아. 왜 날 시켜? 나 바쁘다고라고 하니까 문 밖까지 따라와서 또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며 눈물콧물 범벅. 나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끝없는 바닷속으로 계속해서 가라앉는 느낌. 숨이 안 쉬어지는데 이상하게도 죽지도 않고, 그래서 더 공포스러운 그 느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알고 있었다. 희숙이가 민수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걸. 하지만 민수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는 몰랐다. 나는 결국 이걸 극복하지는 못하나 보다. 뭐가 됐든 그 눈물 콧물 얼굴을 또 보는 스트레스보다는 낫다. 입술을 깨물었다. 민수는 그렇게 포기했구나. 태준이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2020년 가을 날짜였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비서가 이상하다. 자꾸 추파를 던지는 것 같은데 부담스럽다. 나는 연애 같은 건 계획에 없다. 그런데 셋째 누나가 자꾸 그 비서랑 나를 엮으려고 한다. 그 비서 괜찮던데 한번 만나봐라고 계속 말한다. 부담스럽다. 비서가 셋째 누나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신경 쓰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희숙이가 그때부터 다음 장을 넘겼다. 한 달 후 날짜였다.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 그 비서가 나랑 곧 결혼할 거라고 얘기하고 다닌단다. 어이가 없다. 셋째 누나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 비서를 나와 결혼시키려고 한다. 오늘 누나한테 누나 나랑 그 여자랑 엮으려고 하지 마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셋째 누나가 나한테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네 주제 파악을 해. 가슴이 철렁했다. 희숙이가 민수한테. 나는 거기서 바보같이 반박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다. 내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지? 그것보다도 왜 이런 말을 듣고도 화도 못 내는 거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민수야,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태준이가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2021년 초봄 날짜였다. 지난달 해고한 직원이 부당해고로 소송을 걸었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셋째 누나가 왜 그 변호사를 만나는 거지? 오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둘이 앉아 있는 걸 봤다. 업무상 미팅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다. 다음 장. 셋째 누나가 같이 저녁 식사하자길래 나갔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매형이 아니라 그 변호사가 나와 있었다. 둘이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나는 모른 척했다. 아무것도 모른 척 밥만 먹고 왔다. 내가 왜 이렇게 비겁한 거지? 설마. 태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희숙이 뭐가 그 변호사랑? 나는 일기장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민수는 알고 있었구나. 희숙이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그렇게 지내는 걸. 그런데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혼자 삼키고 있었다. 2021년 여름 날짜 일기를 펼쳤다. 회계장부가 이상해. 돈이 어디로 새는 것 같은데. 김진우 부사장과 매형한테 물어봤더니 다음 문장에서 손이 멈췄다. 김진우, 내가 매형과 짜고 있었던 거야?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5년을 함께 일했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 매형은 네가 처제랑 짜고 나를 쫓아내려고 누명 씌우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셨다. 무섭다. 정말 무섭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구나. 그것도 누나들이 소개한 사람에게. 마지막 장을 펼쳤다. 2022년 6월 민수가 죽기 한 달 전 일기였다. 며칠 전 둘째 누나랑 셋째 누나가 회사에서 몸싸움을 했다. 셋째 누나가 둘째 누나한테 따기를 맞았는데 그날 밤 셋째 누나가 둘째 매형 시댁 사람들한테 문자를 수십 개 보냈다고 한다. 나는 숨을 죽이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둘째 언니는 결혼 전에 처녀가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문란했어요. 이런 내용이었다는데. 내 회사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다 내 잘못이다. 아니야, 민수야.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태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일기는 계속되었다. 가족은 절대 끌어들이는 거 아니다는 그 말. 괜히 흘려들었다. 이게 그 뜻이었구나. 손이 떨렸다. 종이가 흔들렸다. 둘째, 셋째 누나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가운데서 내 입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문장에서 숨이 막혔다. 정말 그들은 그 정도의 지능도 없는 사람들인가? 나는 동생이 아니고 돈 벌어 갖다 바쳐야 하는 존재인 거야?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느껴졌다. 일기장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엄마, 태준이가 나를 붙잡았다. 민수야, 네 잘못이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태준이가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 개자식들. 태준이가 이를 갈았다. 엄마, 이거 준혁이도 봐야 돼. 장례식장으로 돌아왔다. 준혁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 엄마 어떻게 됐어? 태준이가 일기장을 내밀었다. 이거 읽어봐. 준혁이는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야, 이 미친 새, 엄마. 삼촌 혹시 할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데려온 아들이었던 건 아니지? 준혁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삼촌이 이런 일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어. 준혁아, 내가 불렀다. 삼촌이 너희한테 말 안 한 건 너희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을 거야. 준혁이가 마지막 장을 읽었다. 나는 동생이 아니고 돈 벌어 갖다 바쳐야 하는 존재인 거야? 이 문장이 이르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삼촌? 태준이가 말했다. 엄마 2000년 기억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고 우리 둘 키우기 힘들었잖아. 그때 삼촌이 우리 거둬줬잖아. 그때 삼촌 30살이었어. 준혁이가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우리까지 데려가서 5년 동안 키워줬어. 형이 13살, 나 10살 때 삼촌은 우리 공부도 봐주고 운동에 도와주고 이모들은 그때 우리 전화도 안 받았어.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삼촌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준혁이가 주먹을 쥐었다. 형 맞아?
삼촌은 우리 아빠였어. 진짜 아빠보다 더. 나는 두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가 얼마나 조카들을 아꼈는지 알고 있었다. 30살 젊은 나이에 조카 둘을 떠안고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하지 않았다. 엄마, 태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형 말이 맞아. 준혁이가 일기장을 펼쳤다. 이희숙, 이미숙, 박철수, 그리고 김진우까지 다 찾아내야 돼. 나는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엄마도 생각이 있어.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희숙이, 미숙이, 그 애들도 똑같이 벌 받아야 해. 특히 희숙 이모. 준혁이가 이를 갈았다. 평생 삼촌을 그렇게 괴롭혔으면서. 태준이가 말했다. 엄마,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내 정비업체 사장 친구들한테 부탁하면 박철수 재산 추적할 수 있을 거야. 준혁이도 말했다. 형, 나한테 아직 쓸만한 친구들이 있어. 나는 준혁이를 바라봤다. 준혁이는 과거에 조폭 생활을 했었다. 지금은 손 씻고 유튜버로 살고 있지만 옛날 형님들과는 여전히 연락하고 지냈다. 준혁아, 선 넘으면 안 돼? 알아, 엄마. 우리는 법으로 끝낼 거야. 하지만 증거는 찾아야지. 우리 셋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수야, 내가 영정 속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 태준이가 고개를 숙였다. 삼촌, 저희가 복수해 드릴게요. 준혁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삼촌, 편히 쉬어요. 엄마랑 형이랑 제가 다 처리해 줄게.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박철수의 과거, 김진우의 배신, 그리고 희숙이와 미숙이의 죄까지 하나하나 밝혀낼 것이다. 민수를 죽음으로 몬 자들,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다. 주방에 서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된장국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았다. 하지만 민수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국물간을 보다가도 그릇을 닦다가도 민수의 마지막 일기가 떠올랐다. 나는 동생이 아니고 돈 벌어 갖다 바쳐야 하는 존재인 거야?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태준이가 매일 저녁 식당으로 찾아왔다. 정비업체 일을 마치고 오는 길이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너는? 아직 엄마가 해줘. 나는 태준이를 위해 김치찌개를 한 그릇 떠주었다. 태준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뭐하니? 박철수 조사하고 있어. 태준이가 핸드폰 화면을 내게 보였다. 인터넷 기사들이었다. 엄마 박철수가 20년 넘게 전에 이혼했다는 거 알아? 응, 들었어. 미숙이가 재혼이잖아. 2007년쯤에 결혼했다고 들었어. 그 이혼 과정이 말이 안 돼. 전처 가족을 상대로 민사, 형사 소송을 10건 넘게 걸었대. 나는 태준이 옆에 앉았다. 무슨 소송? 허위 고소가 대부분이야. 사기, 횡령, 폭행, 온갖 걸 다 걸었어. 근데 다 무혐의로 끝났어. 그럼 박철수가 거짓으로 고소한 거네? 그렇지.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전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스트레스로 심장마비.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재산이 30억 정도 있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다 날아갔대. 변호사 비용이랑 합의금 무혐의인데 그게 박철수 수법이야. 고소를 걸어놓고 합의하면 취하해주겠다고 협박하는 거지. 태준이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전처 동생, 그러니까 전처남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대.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다 날아가고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지금은. 태준이가 말을 멈췄다. 지금은 노숙자로 살고 있대, 광주에서. 나는 숨을 멈췄다. 엄마, 나 광주 다녀올게. 왜? 그 사람 만나봐야 돼. 박철수가 어떻게 사람들을 파멸시키는지 직접 들어야 돼.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준혁이랑 같이 갈게. 사흘 후 태준이와 준혁이가 광주로 떠났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저녁 8시쯤 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우리 찾았어. 어떻게 됐어? 지금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어. 엄마한테 들려줄게.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오랫동안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저는 박철수 처남 민수의 누나입니다. 아,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 또 그랬군요. 네, 또 누군가를 망쳐놨군요. 그 인간이. 다음날 태준이와 준혁이가 돌아왔다. 그들은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가지고 왔다. 엄마, 이거 들어봐. 태준이가 녹음기를 틀었다. 전처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박철수의 전처동생이었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강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1993년이었어요. 박철수가 제 누나랑 결혼했죠.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돈도 많고 사업도 잘하고. 하지만 결혼하고 1년쯤 지나니까 본색이 드러났어요. 제 누나를 때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작은 일로 화를 내더니 나중엔 이유도 없이 때렸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1998년 결혼한 지 5년 만에 누나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박철수가 돌변했죠. 이혼? 좋아. 근데 너희 집안 재산은 내가 다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송을 걸기 시작했어요. 저를 상대로,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죄, 횡령죄, 폭행죄, 온갖 죄목을 다 붙였어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가족이니까 믿으라고 했어요. 누나랑 결혼하면서 처남, 우리 사업 같이 하자. 가족인데 뭐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맡겼어요. 5억 정도. 나는 민수 생각이 났다. 박철수는 민수한테도 똑같이 말했을 것이다. 처남, 가족인데 믿어봐 라고. 그 돈이 증거가 됐어요. 박철수는 강민호가 사업 자금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제 돈을 제가 맡긴 건데. 하지만 박철수는 증인을 매수했어요.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돈으로 샀죠. 법정에서 그 사람들이 강민호가 돈을 빼돌렸다고 증언했어요. 태준이가 말했다. 엄마, 우리가 그 위증자들 명단 확보했어. 당시 법정 기록에 다 나와 있어. 강민호의 증언은 계속됐다. 아버지가 견디지 못하셨어요. 매일 경찰서 불려가고 법원 다니고 변호사 만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셨죠. 1999년 봄이었어요. 이혼하고 1년도 안 됐을 때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었죠.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날 밤 돌아가셨죠. 목소리가 끊겼다. 한참 후에 다시 이어졌다. 아버지 장례식 날 박철수가 왔어요. 조문객 틈에 섞여서요. 저는 상주로 절을 받고 있었고 어머니는 영정 앞에서 통곡하고 계셨죠. 목소리가 떨렸다. 박철수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했어요. 그러고는 일어나면서 제 귀에 속삭였죠. 향냄새가 진동하는 그 빈소에서 아버지 영정이 바로 보이는 곳에서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었어야지. 아무튼 인간도 아닌 것들이 자존심만 세 가지고. 그 인간은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제 귀에 대고 그런 말을 하면서 웃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를 갈았다. 결국 민사소송에서 졌어요. 위증자들 때문에. 법원 판결로 우리 집 재산 30억 중에서 25억을 박철수한테 빼앗겼어요. 누나는 이혼했고 재산은 법원 판결로 다 날아갔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버티지 못했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일도 못하고 집도 잃고 가족도 다 떠나고 이제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녹음이 끝났다. 방안이 조용했다. 준혁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 강민호 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 준혁이가 핸드폰을 보며 읽었다. 박철수는 똑같은 짓을 또 했군요. 처음엔 가족이니까 믿으라고 하고 돈을 맡기게 하고 나중엔 그걸 빌미로 협박하고 완전히 똑같은 수법이네요. 제 증언이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법정에서라도요. 태준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엄마, 이게 당시 법정 기록이야. 광주지방법원에서 발급받았어. 나는 서류를 펼쳤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박철수가 강민호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목록이었다. 사기, 횡령, 배임, 폭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총 13건. 모두 무혐의 또는 기각. 여기 봐, 엄마. 태준이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증인 명단이야. 이 사람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어.
증인 명단에는 4명의 이름이 있었다. 나는 그 이름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 사람들 찾아내야 돼. 이미 찾았어. 준혁이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이 중에 2명은 지금도 박철수 밑에서 일하고 있어. 대부업 수금책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민수회사에서도 뭔가 했을 수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내일 그 중 1명 만나러 가려고. 태준이가 말했다. 근데 엄마,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 삼촌 핸드폰 기록 있잖아. 거기서 녹음 파일을 찾았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무슨 녹음? 태준이가 노트북을 꺼내 파일을 열었다. 2020년 9월 통화 녹음이야. 희숙이 모랑 삼촌이랑. 재생 버튼을 눌렀다. 희숙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애 사업 접으면 내 돈은? 내가 넣은 돈은 어떡하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친 힘없는 목소리였다. 누나, 나도 어쩔 수 없어. 코로나 때문에 거래처들이 다 망했어. 그래도 그렇지. 나도 그 돈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발 계속해야 돼. 희숙이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연기였다. 나는 알 수 있었다. 누나, 제발. 다음 파일을 열었다. 일주일 후 날짜였다. 이번엔 미숙이와 박철수 그리고 민수가 함께 있는 녹음이었다. 만남 장소는 카페인 것 같았다. 배경으로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렸다.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다. 근데 누나, 이자가 너무... 미숙이가 끼어들었다. 이자? 그게 뭐 대수야, 민수야. 박철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다. 차남, 나를 믿어.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나? 하지만 연 36%는 차남. 박철수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위협이 숨어 있었다. 내가 누군가, 차남 매영인데 매영이 설마 차남한테 나쁜 짓 하겠어? 미숙이가 거들었다. 민수야, 누나 믿고 매영 믿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다. 박철수가 다시 말했다. 차남 사인해. 안 그러면 우리 도로 간다. 차남 알아서 해. 어떻게 할래? 미숙이가 다그쳤다. 민수야, 빨리 결정해. 우리도 바쁘단 말이야.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길고 깊은 한숨. 알았어, 누나. 누나 말대로 할게. 잘 생각했어. 박철수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 여기 사인하고. 여기도, 좋아.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볼펜으로 쓰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미숙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언니한테는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이거 다 없었던 일로 할 거야. 민수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미숙이가 다시 말했다. 알았지? 언니는 쓸데없이 참견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눈을 감았다. 민수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카페에서 누나와 매영 앞에 앉아 자신의 회사를 넘기는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녹음이 끝났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민수는 누나들을 믿었구나. 가족이니까 믿었구나. 엄마. 준혁이가 조용히 불렀다. 더 있어. 준혁이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2021년 여름 녹음이었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매영, 이게 뭐예요? 회계장부 좀 보여주세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왜? 뭐가 문제야?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서요. 그러니까 네가 경영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맡은 거 아니야. 하지만 매영, 야, 박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네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처제랑 짜고 나를 쫓아내려고 누명 씌우는 거냐? 아, 매영, 그런 게 아니라. 닥쳐.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너 같은 놈한테 사기칠 사람 같아? 고함이 들렸다. 민수가 움찔하는 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녹음이 끝났다. 나는 눈을 감았다. 민수는 끝까지 참았구나. 매영한테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그냥 참았구나. 엄마. 태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이 정도면 충분해. 형사고발할 수 있어. 아직이야. 내가 말했다. 아직 부족해. 뭐가 부족해? 희숙이 그 애도 같이 끌어내려야 해.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이 맞아. 희숙 이모가 없었으면 삼촌이 박철수한테 안 갔을 거야. 그래. 나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희숙이의 목소리. 제발 계속해야 돼. 희숙이도 똑같이 벌 받아야 해. 다음날 태준이가 위증자 중 한 명을 만나고 왔다. 엄마, 그 사람 자백했어. 뭐라고? 박철수한테 돈 받고 거짓 증언했다고. 1999년에 500만 원 받았대. 태준이가 녹음기를 내밀었다. 증거 다 확보했어. 나는 녹음을 들었다. 위증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 때문에 박철수 사장님이 500만 원 주시면서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럼 강민호 씨가 돈을 횡령한 게 아니었나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요. 그냥 박 사장님이 시킨 대로 말한 거예요. 사실 저는 강민호 씨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럼 위증을 한 거네요? 네. 녹음이 끝났다. 엄마, 다른 위증자도 찾았어. 그 사람도 똑같은 증언했어. 태준이가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이게 박철수가 그 사람들한테 송금한 기록이야. 은행 거래네요. 나는 서류를 보았다. 1999년 8월 박철수 김모 씨 500만 원. 1999년 9월 박철수 이모 씨 300만 원. 이 정도면 준혁이가 말했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더 찾아야 돼. 민수가 당한 것까지 다 밝혀내야 돼. 그럼 김진호는? 부사장? 응, 그 사람도 찾아야 되잖아. 태준이가 말했다. 삼촌 회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 김진호는 지금 잠적했대. 잠적? 삼촌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이 안 된대. 아마 박철수한테 돈 받고 도망간 것 같아. 찾아내야 돼. 준혁이 친구들한테 부탁했어. 곧 찾을 거야. 나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봤다. 법정 기록, 위증자 명단, 은행 거래 내역, 녹음 파일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었다. 박철수를 무너뜨릴 증거들이. 엄마, 준혁이가 조용히 말했다. 근데 희숙 이모는 어떻게 할 거야?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아? 생각이 있어. 나는 희숙이를 떠올렸다. 동시에 언젠가 민수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다. 그때 내가 물었었다. 민수야, 넌 왜 결혼 안 하고 사니? 괜찮은 사람 소개해 줄까?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누나, 나는 결혼 안 해. 좋은 사람 만나면 생각 바뀔 수도 있잖아. 아니, 안 바뀔 거야.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젊었을 때 인물 반반하다고 아무 남자들하고 섞여 놀던 여자들 있잖아. 그런 여자들이 나이 들어서 나 같은 능력 좋은 찐따 남편 물어서 과거 세탁하고 편하게 사는 꼬라지가 너무 보기 싫어. 그런 여자들 좋은 일 시켜주는 것도 싫고. 민수야, 너 그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그런 여자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 민수가 정색했다. 누나, 희숙 누나가 딱 그런 인간이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어릴 때 희숙 누나한테 얼마나 괴롭힘 당했는지 누나는 몰라. 그래도 그렇지. 누나 우리 동네 기억나? 가로등도 없던 곳.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980년대 우리 동네는 가난했다.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서 밤이 되면 캄캄했다. 희숙 누나가 꼭 밤 9시만 되면 나한테 과자 심부름 시켰어. 그것도 멀리 있는 가게로. 캄캄한 골목 지나서 가야 하는 곳.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무서워서 싫다고 하면 그때부터 바지가랑이 붙들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거야. 도망가면 잡힐 때까지 따라오고. 한 번은 용기 내서 그래도 싫다고 했어. 그랬더니 민수가 눈을 감았다. 표정이 싹 바뀌더라. 그리고 말하는 거야. 너 같은 새끼가 남자냐?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밖에서 맨날 처맞고 다니기나 하지. 고추 떼버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말이 너무 아프게 꽂혔어, 누나. 내가 친구가 없는 건 맞았거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맞고 다니고. 그런데 그걸 희숙 누나가.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이후로는 희숙 누나가 바지가랑이 붙들고 울고불고 하는 꼴하지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당장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 어릴 때도, 대학생 때도, 지금도. 나는 그때 알았다.
민수가 왜 희숙이한테 그렇게 약한지. 그 대화가 지금 떠올랐다. 어릴 때부터 민수를 괴롭혔던 희숙이 ATM 앞에서 민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던 그 모습. 그의 민수에게는 공포였다. 희숙이한테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해. 무슨 방법? 아직은 말 못해. 좀 더 생각해 볼게.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응. 나는 민수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민수가 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 걸. 태준이가 말했다. 삼촌,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가 꼭 복수해 드릴게요.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박철수, 미숙이, 희숙이, 김진우. 그들은 모두 민수를 배신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동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민수는 혼자 죽었다. 아니,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나와 태준이와 준혁이가 있다. 우리가 민수의 복수를 완성할 것이다. 반드시. 태준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쌓은 인맥이 있었다. 자동차 정비업계는 생각보다 넓었다. 고급 수입차를 정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자들을 알게 되고 그들의 뒷이야기도 들리게 마련이었다. 엄마, 박철수 재산 추적 시작했어. 태준이가 저녁마다 식당으로 와서 보고했다.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박철수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명의를 찾았어. 본인 명의 하나, 미숙 이모 명의 하나, 그리고 차명으로 된 게 3개 더 있어. 차명?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만든 회사야. 세금 안 내려고. 태준이가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여러 회사 등기부 등본이 떠 있었다. 이게 박철수 명의 대부업체고 이게 미숙 이모 명의. 그리고 여기 3개는 박철수 직원들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박철수 돈으로 운영돼. 아메이, 어떻게 알아냈어? 정비소에 박철수 차가 들어온 적이 있거든. 벤츠 S클래스. 그때 담당 직원이 박철수 회사 직원이랑 얘기하면서 들었대. 사장님 회사가 5개나 되는데 관리하기 힘들지 않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5개 회사 합치면 얼마나 돼? 엄마, 이거 봐. 태준이가 엑셀 파일을 열었다. 숫자들이 빼곡했다. 박철수 명의의 대부업체 자산이 20억, 미숙 이모 명의가 15억, 차명 3개 합쳐서 30억, 총 65억. 65억?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태준이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부동산도 있어. 강남 아파트 2채, 분당 아파트 1채, 제주도 펜션, 그리고 상가 건물 하나. 그럼 전부 합치면 100억은 넘을 거야. 나는 숨을 멈췄다. 박철수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니. 이게 다 고리대금업으로 번 돈이야? 그렇지. 연 36%씩 이자 받으면 원금이 2년에 2배가 돼. 10년 하면. 태준이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1억이 28억이 돼. 미친. 맞아, 미친 거지. 그것도 합법인 척하면서. 태준이가 한숨을 쉬었다. 근데 엄마,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 삼촌 회사 회계장부 있잖아. 그거 전문가한테 분석 맡겼어. 어떤 전문가? 회계사야. 형사사건 전문으로 하는 사람. 사흘 후 태준이가 회계사와 함께 식당으로 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저는 회계사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식당 한쪽 테이블에 앉았다. 저녁 장사가 끝난 후라 조용했다. 김성훈 회계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이민수 대표님 회사 회계장부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명백한 횡령입니다. 김성훈이 장부를 펼쳤다. 여기 보시면 2020년 9월부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적은 금액이었어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그는 빨간 펜으로 표시하며 설명했다.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집니다. 2021년 초부터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빠져나가요. 그게 어디로 간 거예요? 박철수 씨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직접은 아니고요. 우회해서. 우회요? 네. 먼저 김진우 부사장 계좌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박철수 씨 차명회사 계좌로 이동했어요. 흔적을 지우려고 한 거죠. 김성훈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데요. 여기 보시면 같은 날 김진우 부사장 계좌에서 돈이 나간 직후
박철수 씨 차명회사에서 김진우 부사장한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기록이 있어요. 컨설팅 수수료? 명목만 그렇게 한 거죠. 실제로는 입막음 비용이에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럼 김진우하고 박철수가 짜고 회사 돈을 빼돌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김성훈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2년간 총 4억 8천만 원입니다. 4억 8천?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제가 장부에서 확인한 금액이에요. 장부에 안 잡힌 돈도 있을 수 있어요. 김성훈이 안경을 벗어 닦았다. 제 경험상 이런 횡령 사건은 드러난 것보다 실제가 더 큽니다. 2배에서 3배까지도. 그럼 실제로는 1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준이가 물었다. 이 정도면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고 배임입니다. 김진우 부사장은 배임죄, 박철수 씨는 작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김성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리고 이 자료만 있으면 검찰에서 은행 거래 내역 압수수색 영장 받을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거예요. 일주일 후 태준이와 준혁이가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얼굴이 수척하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엄마, 이분이 박철수한테 돈 빌렸던 분이야. 여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이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최경이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아니에요. 최경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가 말씀드려야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최경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2018년이었어요. 제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5천만 원 생겼어요.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나왔고 급하게 돈이 필요했죠. 그때 박철수 씨를 알게 됐어요. 아는 사람 소개로. 처음엔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이자도 다른 데보다 낮다고 했고. 얼마였어요? 처음엔 연 24%라고 했어요. 근데 계약서에는 36%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경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렸죠. 5천만 원을. 처음엔 이자 갚을 만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남편이 일용직이라도 해서 벌었거든요. 근데 1년쯤 지나니까 남편이 다쳤어요.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3개월 일을 못했죠. 그래서 이자를 못 갚았어요. 한 달, 2달. 그러자 박철수 씨가 돌변했어요. 최경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으로 찾아왔어요. 수금책들 데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돈 내놔. 못 갚으면 딸 데려간다. 나는 숨을 죽였다. 딸이요? 네. 제 딸이 그때 20살이었어요. 대학생이었죠. 최경희가 눈물을 흘렸다. 박철수가 제 딸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빚을 못 갚으면 네가 갚아야 해. 방법이 있어. 나 만나러 와.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성폭행 협박이었어요. 최경희가 소리쳤다. 딸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무서워. 그 아저씨가 이상한 말해. 그래서 제가 딸 데리고 경찰서 갔죠. 경찰은 뭐라고 했어요? 증거가 없대요. 박철수가 그냥 농담이었다고 하면 끝이래요. 최경희가 고개를 떨구었다. 결국 집을 팔았어요. 서울 변두리 작은 집이었는데 그걸 팔아서 박철수한테 갚았죠. 원금 5천만 원 빌렸는데 2년 만에 1억 2천 갚았어요. 지금은 월세로 살아요. 딸은 그 일 이후로 남자를 무서워해요. 상담 치료 받고 있어요. 최경희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부인 박철수는 악마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돈으로만 봐요. 태준이가 녹음기를 꺼냈다. 지금 하신 말씀 법정에서 다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꼭 하고 싶어요. 박철수가 벌 받는 걸 보고 싶어요. 최경희가 돌아간 후 준혁이가 말했다. 엄마, 피해자가 더 있어. 몇 명이나? 우리가 확인한 것만 15명. 아마 더 있을 거야. 다들 비슷한 얘기하던가? 처음엔 친절하게 대하다가
이자 못 갚으면 협박하고 가족들한테까지 손을 뻗쳐.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다. 한 사람은 아들이 대학 입학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빌렸대. 근데 이자 못 갚으니까 박철수가 아들 학교까지 찾아가서 내 아버지가 사기꾼이다라고 소문냈대. 결국 그 아들이 학교 자퇴했어. 또 한 사람은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빌렸는데 돈 못 갚으니까 병원에 찾아와서 난동 부렸대. 의사가 수술 못하겠다고 할 정도였대.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사람들 다 증언해 줄 수 있어? 응, 다들 박철수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들이야. 법정에 서고 싶어 해. 그날 밤 나는 식당 2층 내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지난 몇 주 동안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강민호의 증언 녹음, 위증자들의 자백서, 민수와 미숙이의 통화 녹음, 회계사의 분석 보고서, 박철수의 은행 거래 내역, 피해자들의 진술서. 나는 A사 용지를 꺼내 펜을 들었다. 용지 중앙에 이민수라고 썼다.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 주위에 박철수, 이미숙, 이희숙, 김진우를 배치했다. 그리고 화살표를 그었다. 희숙, 민수, 압박돈 날아간다. 울며 매달림. 미숙 플러스 박철수, 민수, 계약 강요 연 36% 실권 박탈. 박철수 플러스 김진우, 민수, 횡령 4억 8천, 실제는 10억 이상 추정. 박철수, 민수, 협박 회계장부, 추궁하자, 폭언. 화살표를 따라가니 모든 길이 민수를 향하고 있었다. 민수는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었다. 나는 다른 용지를 꺼냈다. 이번엔 증거 목록을 정리했다. 일강민호 증언, 박철수의 전과, 수법 동일. 이 위증자 자백 500만 원, 300만 원 수수. 삼통화 녹음 희숙의 압박, 미숙 플러스 박철수의 계약 강요. 사회계 분석 횡령 4억 8천, 실제 10억 이상. 5 피해자 증언 15명. 고리대금 협박, 성폭행 위협. 그리고 마지막에 물음표를 하나 그었다. 김진우 마이너스 행방불명. 다음 날 아침 태준이가 식당으로 왔다. 엄마, 이 정도면 형사고발 가능해? 태준이가 내가 정리한 도표를 보며 말했다. 검찰에 고발장 넣으면 바로 수사 들어갈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야. 왜? 증거 충분한데? 희숙이. 나는 도표에서 희숙이 이름을 가리켰다. 근데 엄마, 희숙이 모는 회사 경영이나 횡령에 직접 관여한 게 없잖아. 그래도 희숙이가 없었으면 민수가 박철수한테 안 갔을 거야. 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희숙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애 사업 접으면 내 돈은? 준혁이가 말했다. 엄마 말이 맞아. 희숙이 모가 계속 압박했으니까 삼촌이 어쩔 수 없이 박철수한테 간 거잖아. 그래. 나는 도표를 다시 봤다. 희숙이는 사기방조죄로 걸 수 있을 거야.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태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변호사 만났어? 응, 며칠 전에. 사실 나는 일주일 전에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후 말했다. 희숙 씨 경우는 직접적인 횡령은 아니지만 사기방조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속여서 가해자에게 인도한 거니까요.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통화 녹음이 있다는 게 결정적이에요. 사업 접으면 내 돈은 이라는 말은 명백히 압박이거든요. 그리고 민수 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압박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사기방조죄는 보통 정범보다 낮게 나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예상됩니다. 태준이가 물었다. 그럼 언제 고발할 거야? 아직이야. 준비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하나 더 있어. 뭔데? 삼촌 일기장에 나온 그 변호사 있잖아. 2021년 초에 희숙 이모랑 그 변호사? 응, 이름이 강민석이야. 내가 좀 알아봤는데. 태준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호텔 주차장 CCTV 사진이었다. 희숙이와 중년 남자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이게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8번 같은 호텔에 체크인한 기록이야. 어떻게 구했어? 형님들 중에 탐정이라는 분이 있어. 그분한테 부탁했지. 태준이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다. 호텔 로비에서 희숙이와 강민석이 가까이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이게 통화 기록이야. 핸드폰 화면에 통화 목록이 떴다. 희숙과 강민석 사이에 수십 통의 통화가 오갔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거의 매일 통화했어. 한 번은 새벽 2시에 1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도 있고 나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다. 2021년 7월부터는 뚝 끊겼어. 삼촌이 회사 정리하면서 변호사 선임 해지했거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는 것 같아. 준혁이가 말했다. 이거면 이모부한테 증거로 보여줄 수 있지 않아? 나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희숙이가 남편 몰래 그런 짓을 했구나? 나는 미소 지었다. 희숙이한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 중이야. 무슨 선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민수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민수야, 조용히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꼭 복수해 줄게. 박철수도 미숙이도 희숙이도 김진우도 다 벌받게 할 거야. 영정 속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책상으로 돌아가 다시 도표를 펼쳤다. 화살표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 화살표들을 거꾸로 돌릴 방법을, 민수를 향했던 모든 아기를 이제는 그들을 향해 돌릴 방법을.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법. 우리는 법으로 싸울 것이다. 법으로 진실을 밝힐 것이다. 민수의 이름으로.